1792년 8월 10일 파리의 튠르리 궁으로 성난 민중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창 프랑스 혁명이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이 궁에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중 숫자에 겁을 집어먹은 왕의 근위병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부대만이 필사적으로 군중과 맞서 싸웠습니다. 서로 간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프랑스 시민군들이 퇴로를 열어줄 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왕과 왕비는 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부대는 전멸했습니다. 모두 78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무모한 싸움을 한 것일까요? 프랑스 왕에 대한 충성심? 아닙니다. 그건 조국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죽은 병사에게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이후 우리의 후손들은 아무도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나라입니다. 산만 전 국토의 70%입니다. 여기에 호수를 합치면 75%입니다. 경작지가 겨우 25%뿐입니다. 그마저 냉해가 심해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스위스는 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통했습니다. 장남은 그나마 작은 땅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형제들은 해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용병 사업입니다. 스위스는 가난했지만 군인들의 용맹함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폐활량이 뛰어났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싸우느라 많은 실전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몸값은 아주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왕가가 급할 때면 이들을 찾았습니다. 백년 전쟁, 부르고뉴 전쟁,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 유럽의 굵직한 전쟁 뒤에는 늘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조차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비는 오로지 스위스 용병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예에서 보듯 이들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선 몰살도 감수했습니다. 용병 얘기를 이렇게 말머리 삼아 길게 하는 것은 스위스가 잘 살게 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었다와 비싸다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스위스가 부국이 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중립국입니다. 지도를 보면 스위스는 유럽의 거의 중앙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주변으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이들에 의해 스위스는 툭하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해 중립국을 추진해왔고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용병 산업은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이 중립국의 지위가 스위스의 부국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뒤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스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 오직 산업 중심으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선 위그노 전쟁이 벌어집니다.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전쟁입니다. 이때 많은 위그노 즉 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이주해 왔습니다. 스위스는 칼뱅과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으로 신교가 이미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넘어온 위그노 중엔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시계공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 시기 스위스엔 보석 세공업 같은 정밀 수공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검소한 삶이 강조되던 종교개혁 분위기로 인해 이들이 대거 시계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이들이 위그노의 장인들에게 시계 제작 기술을 배웠고 여기에 세공업자 특유의 정밀함이 더해지자 품질이 뛰어난 시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매우 적은 나라라 무역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계는 스위스의 여러모로 딱 들어맞는 제품이었습니다. 좁고 험난한 산길이 많은 나라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이라면 운송이 어려워 외국에 내다 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럼에도 부가가치는 엄청났습니다. 스위스의 상인들은 큰 가방에 시계를 가득 담아 알프스 산맥을 넘어 프랑스로, 독일로, 이탈리아로, 네덜란드로 시계를 내다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용병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스위스 역사상 첫 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18세기 후반에는 제네바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계 산업에서 일하며 연간 8만 5천여 개의 시계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고가의 명품 시계로 세계를 휩쓰는 시계의 나라 스위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몸값이 아주 비쌌고 그럼에도 모든 왕가가 이들을 찾았다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위스 시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스위스 시계는 비쌌고 그럼에도 높은 품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오늘날까지도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싼 제품만 판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 제약사업입니다. 스위스의 제약사업은 처음엔 염색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프스에서 나는 여러 식물을 이용해 천에 갖가지 색을 물들이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스위스인들은 점차 알프스의 산자락에 진귀한 약초가 산더미처럼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들은 약초를 알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담아 알프스의 봉우리를 넘어 전 유럽에 내다 팔았습니다. 약초는 시계보다도 가벼웠고 부가가치도 높아서 가방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약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 신약 발매 1위 기업인 노바티스, 항암 치료제 1위 기업인 로슈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를 보잘것없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시켜준 1등 공신은 시계와 함께 섬유산업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방적기를 들여오면서 스위스는 본격적인 섬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으로 더 이상 기계를 들여올 수 없게 되자 일순간 위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직접 방적기를 개발한 것은 물론 여기에 사상 최초로 디젤 엔진을 달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덕에 한때 스위스의 섬유산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스위스산 방직기계도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1900년엔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섬유산업에 종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섬유산업의 발전에는 스위스 용병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용병이 파견되다 보니 각국의 시장 사정에 밝았고 이들을 신뢰하는 인맥들도 많아 쉽게 팔도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약소국이었을 때 스위스의 지리적 위치는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역에 눈뜬 스위스에겐 교통의 요충지가 오히려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너머의 나라들과 교역을 늘리기 위해 19세기 초에는 도로 건설에 주력했고 19세기 중반에는 철도망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스위스에겐 전혀 기대치 않았던 또 다른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위스 경제에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럽의 부유층들은 해외여행이 가능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어선 35만 명의 관광객이 스위스를 찾아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계와 섬유, 관광과 제약 등에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자 스위스는 금융업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은행 사업의 성공은 알프스에 갇힌 빈국 스위스를 일약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국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위스의 금융업 역시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이주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루이 16세가 신교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 칙령을 철회하면서 제2차 위그노 탈출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로 온 위그노들 중에선 신흥 재력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노바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치를 일삼던 루이 16세가 이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붙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게 창피했던 것이죠. 스위스 은행하면 예금주와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비밀주의로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루이 16세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위스의 금융업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건 스위스가 중립국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스위스라면 자신들의 돈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부자들은 안전한 나라를 찾았습니다. 유럽에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스위스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돈은 독일이든 영국이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지는 순간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석유를 대는 아랍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스위스 프랑을 요구했습니다. 허구한 날 침략을 당하던 그리고 용병 외엔 먹고 살 길이 없던 이 가난한 나라의 돈이 일약 기축통화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긴 유럽의 부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치의 비밀 경찰 게슈타프가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독일 부자들이 맡긴 돈도 고스란히 스위스 은행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찰 많기로 소문난 유태인의 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압력으로 유태인 후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찔끔 주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스위스의 금융업은 스위스의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리스크가 적은 스위스의 안정성이 부각되자 수많은 국제기구들도 스위스에 잇따라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국제적십자사, 국제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결제은행 등 30여 개의 주요 국제기구와 250여 개의 NGO 단체가 스위스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도 스위스에 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해외기술센터를 포함한 5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이 나라의 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가 부유해진 그 기저에는 용병에서 보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중립국이 되면서 오랜 세월 전쟁을 피한 덕에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산업 흐름을 보면 또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역량의 집중화입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오늘날에도 870만 명 정도입니다. 영토도 남한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분야의 산업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특정 분야의 산업에 올인해 왔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계, 제약, 섬유, 관광, 금융이 모두 그랬습니다. 온 역량을 집중해 특정 산업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린 다음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스위스가 지금까지 수백 년간 반복해온 일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스위스는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얼핏 알프스의 대자연 풍경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바로 첨단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스위스는 크게 뭉뚱그려 얘기하면 이공계의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는 직업학교도 단 15%만이 진학하는 대학교도 이공계가 절대 다수이고 절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계에서 시작된 정밀 기술에 전자공학을 결합해서 의료기기, 선박터빈, 발전설비, 정밀 측정기는 물론 우주 비행선까지 최첨단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고 그럼에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만 팔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용병으로 목숨 팔아먹고 살던 나라를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82,000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만들었습니다.